색채 관리 중 광원과 조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빛을 내는 물질, 빛 중에서도 특히 가시광선 영역의 그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을 내는 물질을 우리는 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원에는 태양도 있지만 촛불도 해당이 되고요. 형광등이나 백열등도 광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광원마다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방출하는 그 각 파장의 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광원의 색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낮의 태양은 이러한 그 스펙트럼 상의 파장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 광선에서 바라보는 사물의 색깔은 이렇게 뉴트럴하게 보이지만 백열등이죠. 인캔더슨 라이트는 백열등이고 백열 전구는 푸른 영역보다 붉은 영역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따라서 광원의 색도 붉은색을 띌 뿐만 아니라 이 붉은 광원의 파장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더라도 붉은 기미가 훨씬 더 섬세하게 관찰됩니다. 반면 형광등은 형광 물질에 의해서 푸른색 파장 그리고 녹색 쪽의 파장이 이렇게 더 부각되어서 방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밑에서 본 색깔은 좀 더 데일라이트에서 본 색깔보다도 푸른 기미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광원에 따른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와 이 광원색 물리색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광원에 따라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내뿜는 이 스펙트럼의 그 영역은 각기 다릅니다. 태양광이나 백열등처럼 이렇게 780 나노미터부터 380 나노미터까지 그 양은 다르더라도 이렇게 연속되게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빨주노초 파단부가 쭉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초록이나 남색 그리고 보라 영역 쪽 단파장 쪽 영역에서 특별히 막대 모양으로 이 에너지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강렬하게 색깔이 보이면서 덩어리져진 형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나 수은, 나트륨, 네온 같은 금속들도요, 증발을 할 때 이제 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빛을 띠는데요. 이러한 금속들은 특정한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파장에서만 빛을 방출합니다. 수소는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수소는 이런 쪽, 네온은 이런 쪽. 그래서 쭉 연결되지 않고 하나의 선들로 표시가 되는 선 스펙트럼의 형태를 띱니다. 자, 그래서 간혹 시험에서 이 스펙트럼의 모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빛이 붉은색 파장에서 강하게 나온다면은요, 사물의 색 중에서도 붉은색을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요, 푸른색 파장이 많다면은 푸른색 영역의 색을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색온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컬러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색온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해서 여기에서 열이 올라가면은 이 에너지를 빛으로 방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빛을 이상적으로 흡수하는 것, 그것을 블랙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바디. 자, 블랙바디라고 하는 거 흑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채는 완전 빛을 완전히 흡수해요. 모든 빛을, 그러니까 흑채가 있다면 이 주변에서 어떤 빛이 오게 되면, 에너지가 오게 되면 얘를 다 흡수를 하죠.
자, 그런데 물질은 원자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원자 핵이고요. 우리 화학 시간이나 뭐 물리 시간에 배웠다 그죠? 주기율표 배우면서 2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고 8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50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50년은 아니다. 한 40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 전자들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들뜬 상태로 이렇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럼 물질이 불안정해져요. 그럼 불안정해지다가 얘가 이제 열이 나다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폭파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은 스스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출되는 게 이제 빛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몇 도, 그러니까 흑체는 모든 빛을 완벽하게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얘가 100% 흡수, 완전한 블랙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도까지 올라갔을 때 방출하는 빛의 색이냐를 가지고 색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을 내는 대상의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빛을 방출하고 낮을수록 주황색 빛을 방출합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별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밤하늘에는 노란 별도 있고 하얀 별도 있고 파란 별도 있는데 이렇게 파란 별로 갈수록 그 별은 뜨겁다라고 배웠죠. 네, 뜨겁게 달궈졌을 때 나오는 빛의 색이 푸른 빛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기 색도도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게 블랙 바디가 데워졌을 때 색을 내는 요 궤적입니다. 만도시가 아니라 만 켈빈, 절대 온도 단위로 합니다. 만 켈빈에서는 이 블랙바디가 데워지고 빛을 방출을 할 때 이런 색깔의 빛을 방출을 하고요. 약 2000 켈빈, 절대 온도 2000 켈빈 정도에서 데워져 가지고 빛을 내면 이런 오렌지 색깔의 빛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블랙바디일 때 실제로 빛을 내는 대상이 완전히 데워져 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빛을 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뜨겁게까지 올라가는 조명은 그다지 없어요. 자, 할로겐이라든가 백열전구는 텅스텐이 데워져서 정말 2800켈빈까지 데워졌을 때 빛을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형광등이라든가 LED 전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쵸? 자, 얘네들은 실제로 6500 켈빈까지 올라가는 그런 한낮의 태양빛과 같은 색깔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화학적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색이 보이는 거고 요거는 그 반도체에 의해서 그런 색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붙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조명이 그 온도에서 빛을 내는 복사체 블랙바디하고 똑같은 색깔의 광원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명의 온도는 상관 색온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이렇게 한낮의 태양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6000 켈빈에 해당되는 그 완전한 복사체가 내뿜는 빛의 색깔하고 연관지어서 6000 켈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4000 켈빈 정도가 되면은 내추럴한 화이트, 2800 켈빈 정도가 되면은 따뜻한 화이트 이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우리 형광등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형광등 사러 가보면 전구색, 그 다음에 백색, 그리고 주광색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관색 온도와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켈빈 절대 온도로 표기합니다. 절대 온도는 273도씨가
0 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차이가 200도 거의 300도 가까이 나지만은 이렇게 1000단위, 6000단위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숫자 대략적인 숫자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색성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나옵니다. 연색성은 컬러 렌디션 혹은 컬러 렌더링 퀄리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명이 얼마나 퀄리티, 질이 좋은 조명이냐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표준 조명, 기준이 되는 조명, 혹은 보통 이런 기준 조명은 태양광과 같은 조명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조명에서 색깔들이 보이는 것을 이 조명, A라고 하는 새로운 조명은 이 기준 조명에서 본 색깔을 얼마나 잘 재현해 내는가 하는 그 성질을 연색성으로 나타내고 그 나타내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연색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떤 조명에서 본 물체의 색이 기준 조명을 주로 자연광을 사용합니다. 자연광에서 본 것과 얼마나 유사한가, 즉 특정 인공광이 자연광에서 본 물체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컬러 렌더링 인덱스로 표현을 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색채 재현성이 좋은 조명입니다. 우리 백열등 할로겐 전구는 컬러 렌더링 인덱스 CRI가 100이에요. 색을 잘 재현해주는 조명에 해당이 되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요즘 잘 이렇게 성능이 좋아져서 80이지 좀 퀄리티가 나쁜 것은 65,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처럼 이렇게 색이 민감한 곳에서는 이 CRI가 높은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색성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CR 컬러 렌디션 말고도요. 이 CRI 연색 지수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RA 라라고 하는 수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문제 나올 때 이 RA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측정이라고 해서 이 빛과 관련된 빛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속, 정광속 같은 말인데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광원이 있다면은 이 광원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출력량을 얘기합니다. 광원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 이렇게 나가는 빛의 총량을 광속 혹은 전광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단위는 루멘입니다. 루멘, LM이에요. 루멘입니다. 단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자, 광도, 조도, 휘도가 많이 나옵니다. 광도는 빛의 강도인데 자, 어떤 식으로 광원에서 일정 방향으로 내는 에너지 양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빛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쳐다본다면은 이 방향으로 관찰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이 빛의 양을 광도라고 합니다. 단위가 캔델라예요. 칸델라, 캔델라인데요. 왜 이게 캔델라, 칸델라인지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옛날에 이 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점광원, 자, 요거 촛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촛불 하나가 1m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 눈에 이 지각되는 이 에너지의 양, 빛의 강도를 우리는 그 예전에 1 캔델라, 캔들이죠. 그죠? 캔델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1m 거리에서 촛불이 5개 있어요. 5개 켜져 있는 것의 빛의 강도를 얘기한다면 5 캔델라가 되겠죠. 네, 요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캔델라, 칸델라입니다. 자, 조도는 뭐냐면은요. 조도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측색, 육안 검색할 때 육안 검색 시 그 작업면의 조도는 1000에서 4000 룩스까지여야 되고 어두운 색일수록 4000 룩스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쵸? 자, 그건 대상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전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전구의 빛이 에너지가 이 표면에 도달을 하겠죠. 이 도달을 할 때 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에너지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탕의 색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에너지가 여기에 도달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원이 가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광원에서 이 내가 작업하는 바닥면에 에너지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런데 광원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사이에 막 산란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적어지겠죠. 그럼 조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 대상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라고 하는 거 조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단위는 룩스라고 봅니다. 룩스예요. 그리고 이 조도는 단위 미터당 제곱미터당 몇 루멘이 오느냐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흔히 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도 단위 룩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고요. 휘도가 또 많이 나옵니다. 휘도는 빛이 반사되는 반사면의 밝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빛이 대상면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밝기는 빛의 세기는 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탕색이, 이 작업면의 색이 흰색이면은 이렇게 받아들인 모든 빛을 그대로 반사하겠죠. 그런데 얘가 바탕색이 어두운 색이에요. 그러면은 빛을 바닥에서 흡수되고 반사되는 빛이 적겠죠. 이때 우리 눈에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휘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밝기라고 하는 것과 가장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흰색이면은 밝기가 밝고 어두운 색이면은 밝기가 낮다, 명도가 낮다라고 하는 게 이 대상면에서 그 빛의 파장이 얼마나 많이 반사되어서 빛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오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쵸? 자, 요거의 단위는 니트 혹은 단위 미터당 캔델라입니다.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가로 세로 1미터당 얼마만큼 밝기가 느껴지느냐. 요거를 묻습니다. 따라서 흔히 밝기라고 하는 것은 휘도에 가장 근접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원에서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올 때 이 휘도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모니터 같은 거 살 때 휘도, 텔레비전 휘도 이런 말들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이 면 자체가 색을 내요. 색을 나타내는 광원입니다. 텔레비전 켜면은 밝아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자체에서 빛이 나오죠. 그죠? 그때 얼마만큼의 빛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가로 세로 1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가로 세로 1미터당 기준으로 봤을 때 1제곱미터당 빛이 많이 방출되면은 이 모니터가 밝은 모니터라는 거죠. 네. 휘도는 이렇게 반사되는 빛과 이렇게 모니터와 같이 빛을 방출하는 평면의 그 광원에서 이야기하는 단위입니다.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명 방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명의 종류 5가지 기억을 하고 직접 내려쬐는가 혹은 반사되어서 다시 나오는가 간접.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전반 확산 조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확산성 덮개를 전체로 다 씌웁니다.
그 요것이 약간 반투명한 거. 우리 강의실에 천장에 보면은 LED 판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그 반투명한 덮개가 있죠. 그게 확산성 덮개입니다. 라이브실에 가면은 그 덮개가 없어서 이렇게 LED가 보이는데 다른 강의실은 다 확산성 덮개가 있잖아. 그쵸? 자, 그 확산성 덮개를 덮으면은요. 이렇게 빛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확산이 됩니다. 빛이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반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다 빠져나갑니다. 자, 확산성 덮개를 이용해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확산되고 눈부심 없이 전체 공간을 밝힐 때 우리는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조명이 있습니다. 직접 조명은 이렇게 광원이 있는데요. 대상면에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대부분 다 아래쪽으로 대상면에 직접적으로 조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광원이 있다면 얘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막아가지고요.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 자, 반사갓을 씌웁니다. 자, 반사갓은요. 자, 빛이 새어나갈 수 없어요. 빛이 새어나갈 수 없고 이 안에는 하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조명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아래쪽으로는 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쪽이나 옆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빛들은 이 반사갓 안 내부의 흰색 벽에 부딪혀서 다시 아래쪽으로 반사되어 내려옵니다. 결국 이 조명에서 방출되는 거의 모든 빛들 90% 이상의 빛이 이 대상면에 직접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접 조명은 눈부심이나 강한 그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반직접 조명은 반사갓이 불투명하지 않고 약간 반투명합니다. 반투명하기 때문에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빛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일부 위쪽으로 옆으로 가던 조명의 일부 반투명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일부는 반사돼서 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반투명한 덮개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던 빛은 천정이나 벽 같은 데 반사되어서 내려오겠죠. 그죠? 네, 이게 반직접 조명입니다.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60에서 90%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40에서 10%는 이 갓을 뚫고 위로 올라갔다가 천정이나 벽에 부딪혀서 아래로 조사되는 것. 요것이 바로 반직접 조명입니다. 그러면 간접 조명과 반간접 조명은 설명을 안 해도 감이 딱 오죠, 그죠? 자, 간접 조명은 우리가 보통 이 조명 아래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빛을 모두 다 차단시키는 전등갓을 사용합니다. 자, 불투명한데요. 요 안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자, 위로는 빛이 막 올라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빛도 이 불투명한 전등갓의 안쪽 흰색 면에 반사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반사된 빛이 다시 천장이나 벽에 부딪혀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되고 직접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부드럽습니다. 광원의 빛을 천정이나 벽에 비추고 반사되는 빛으로 조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고 바닥면의 조도가 균일합니다. 심한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에너지 효율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막았고 천장에서 반사되게 하다 보면은 빛이 덜 밝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밝게 하려면 이 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조명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잖아.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잖아. 그쵸? 그런데 도서관 같은데 이런 간접 조명을 설치해 주면은 책 읽을 때 이런 빛 반사가 적어서 참 부드럽고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반간접 조명은요, 반직접 조명하고 반대입니다. 반투명한 이런 전등갓을 이용해서 자, 아래쪽으로 일부는 직접 떨어지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빛들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천장이나 벽에 부딪힌 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90%는 위쪽으로 가서 다시 천장이나 벽에 붙어서 떨어지고 40에서 10% 정도만 직접적으로 이 반투명한 전등갓을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조명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론은 요거 두 가지고요.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자, 물체색은 광원색과 조명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은 설명이 옳은 것은 자, 동일 물체가 광원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을 광원의 연색성이라고 한다. 동일한 물체가 광원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 광원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보였다가 같은 색으로 보였다가 광원의 연색성. 우리 보통 이런 거는 메타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연색성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광원에 따라 이게 연색성도 해당이 될 수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기준 조명 하에서 그리고 실험 조명 하에서 달라 보이잖아. 그쵸? 연색성, 칼라 렌더링, 뭐, 그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류. 자, 모든 광원에서 항상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 이거는 메타메리즘이 아니라 아이소메리즘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언제 했었니? 언제 공부했어? 응? 생각 안 나요? 바로 요거 전에 했었는데. CCM, 컴퓨터 칼라 매칭은 아이소메리즘을 구현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나왔네. 백열등 아래에서는 한색 계열의 색채가 돋보인다. 백열등은 붉은색 전구입니다. 난색 계열이 돋보이고 형광등 아래에서는 한색 계열이 돋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은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틀리잖아. 요거는 얼핏 보면 메타메리즘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연색성도 해당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우리 4번으로 이렇게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흑채 블랙바디입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다.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해서 검정으로 보이는 거죠.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상징하여 블랙바디 흑채라고 한다.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블랙이라고 합니다. 흑채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물체가 뜨거워집니다. 맞습니다. 흑채는 비교적 저온에서 붉은색을 띠고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1번. 자, 완전 복사체가 바로 흑채를 얘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빛의 현상이요. 그죠? 광원에서 빛을 나는데 복사에 의해서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연소에 의해서도 빛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촛불은 한번 봅시다. 촛불은 이 심지와 이게 연소에 의해서 빛이 나잖아. 그죠? 그리고 주황색인 겉불꽃이 뜨거워요. 파란색 속불꽃이 덜 뜨거워요. 그런데 복사체 흑채는요. 이 흑채가 많이 달궈질수록 더 푸른색 빛을 띠게 됩니다. 더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자, 완전 복사체 궤적. 이거 어디서 했느냐? 요거 얘기합니다. 완전 복사체 궤적. 요 궤적에서 각각의 온도에서 띠는 색을 그 색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답은 2번. 다음 중 색온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요거 색온도에 관한 문제 요거에서 보니까는요. 조금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 색온도와 상관 색온도는 분명히 달라. 그지? 색온도라고 하면 실제로 그 흑채가
온도가 올라가서 내뿜을 때 어떤 온도에서 어떤 색을 낸다. 그때 그 색깔을 낼 때의 온도를 색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그 흑채가 아닌 조명에서 낼 때에는 색 온도가 아니라 상관색 온도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구별 안 해놨더라고요. 우리 칼라리스트 시험 문제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 자, 우리는 감으로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잡고 풀어야 됩니다. 자, 색온도는 광원의 실제 온도이다. 자, 요거 애매모호하죠, 그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의에 의해서 일단 놔둬봐. 나머지가 틀리면은 얘는 옳은 것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요. 자, 높은 색온도는 푸른 계열의 차가운 색에 대응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분명히 틀렸어요. 자, 백열등은 2800켈빈 정도의 색온도를 지닙니다. 백열등과 같은 열광원은 흑채의 색온도로 구분한다. 색온도는 광원, 그러니까 색온도는 광원의 실제 온도가 아닙니다가 맞겠죠. 백열등과 같은 열광원은 흑채의 색온도로 구분한다. 사실 요거 색온도, 백열등은 흑채의 색온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흑채의 실제 온도, 필라멘트가 28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떤 그 조명은 맞고 어떤 조명은 틀린 게 되는데, 요게 나와 있으니까 4번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옳은 것은 4번이라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열광원 또 뭐가 있어요? 네, 태양 열광원이잖아. 그죠? 자, 색온도 완전 복사체. 그러니까는 흑채의 색도를 그것의 절대 온도로 표시한 것이다. 켈빈을 표기한 것이다. 색온도의 단위는 흑채의 절대 온도로 표시한다. 켈빈도로 표시한다 그랬죠. 시료 복사의 색도가 완전 복사체 궤적 위에 없을 때 상관 색온도라고 얘기하죠. correlated, 상대 혹은 상관 색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온도가 높아질수록 푸른빛을 뗍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은 1번 체크해야 합니다. 광원과 색온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색온도가 변화해도 광원의 색상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광원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이기 색온도이기 때문에 아니겠죠. 자, 색온도는 광원의 실제 온도를 표기하며, 자, 반드시 실제 온도는 아닙니다. 그쵸? 이 부분도 애매모호한데, 자, 3000 켈빈 이하의 값은, 자, 이거는 붉은색 조명, 주황색 조명을 띠죠. 그렇다면 얘는 자외선보다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저 아래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틀렸어요. 낮은 색온도는 노랑 주황 계열의 컬러를 나타내고 높은 색온도는 파랑 보라 계열의 컬러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색 지수가 90을 넘는 광원은 연색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색 지수가 90을 넘으면은요, 자연광에서 본 그 색을 잘 재현해내고 있다라고 좋은 그 조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은 것은 3번. 자, 우리 2장 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자외선에 민감한 문화재나 예술작품, 열조사를 꺼리는 물건의 조명에 적합한 것은, 네, 적외선은요, 빛이 이렇게 우리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 있죠. 그죠? 적외선은 열에 의해 가지고 이 색을 바래게 만듭니다. 근데 자외선은요, 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장에 의해서 색이 바래집니다. 결국 어떤 거냐면 종이에 색도 바를 뿐만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삭는다고 얘기를 하죠. 천을 오랫동안 이렇게 햇볕에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은요, 옷을 창가에 윈도우에 오랫동안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은 빛을 받은 부분에는 색도 망가지지만은 그 원단도 삭아서 바스라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게 자외선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없는 램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LED 램프입니다. LED 램프.
메탈 할라이드나 할로겐 램프에서는 적외선 나오고요. 형광램프 메탈 할라이드에서는 또 자외선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LED 램프 없는 거 반도체에 의해서 사용되고 요거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 중 색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상관 색온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촛불은 2800이 우리 보통 그 주황색인데요.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촛불은. 어쨌든 몇 도인지 몰라도 색이 주황색이잖아. 붉은 거 어느 게 더 붉은지를 찾으면 되겠죠. 백열등은 촛불보다는 좀 더 밝고 노란빛을 띱니다. 백색은 그 다음이잖아. 그쵸? 그리고 주광색이 가장 푸른 빛을 띱니다. 백열등은 자, 이거는 촛불은 2800보다 낮아요. 약 한 2000 정도고 백열등은 2800 켈빈 정도고 백색은 아까 얘기했죠. 4000. 그 다음에 주광색은 6500 켈빈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소명에 대한 설명인가? 적외선 영역에 가까운 과시광선의 분포한 분포에 따라 자, 따뜻한 느낌을 준다. 유리구의 색과 디자인에 따라 주광색 전구, 색전구 등이 있으며 수명이 짧고 전력 효율이 낮다. 자, 붉은색 띄는 거 딱 얘기하면 당연히 백열등이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문제의 오류가 있어요. 이 백열등은 주광색을 띌 수 없습니다. 주광색은 6500 켈빈에 해당되는 그 푸른 빛을 띠는 백색을 얘기합니다. 백열등이 그런 빛을 띠나요? 아니죠. 형광 램프, 백열등처럼 만들어진 형광 램프가 있다면 몰라도요. 이 질문에서는 백열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 등은 뭐냐면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백열등은 이렇게 필라멘트라고 하는 텅스텐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텅스텐을 1800도까지 올리고 그때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제 2800 켈빈의 온도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런데 얘는 빛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열까지 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은 금속이라서요. 열을 받게 되면은 이 금속이 증발합니다. 자, 금속이 증발한다. 텅스텐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백열전구는 수명이 짧고 자, 열을 내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전력 효율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할로겐은요. 자, 텅스텐이 증발을 하잖아. 그쵸? 이 백열등 전구 안에서는. 그런데 이 백열 전구 안에 할로겐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놔요. 이 할로겐 물질을 넣어 놓으면은 텅스텐이 증발을 했다가 불을 끄고 식을 때 다시 이 증발한 텅스텐이 원래의 텅스텐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명이 길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텅스텐을 데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네. 할로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도 높습니다. 자, 그런 등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백열등과 할로겐을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LED로 바꾸기 전에는 형광등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형광등은 형광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제 2025년부터는 형광등 생산도 이제 중단이 될 겁니다. 많은 조명들을 다 LED로 바꿔야 되고요. 자, 메탈 할라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왜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야간 경기 할 때 아주 밝은 빛일 때는 이런 전광판 빛이 있죠. 예전에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메탈 할라이드였습니다. 이건 이제 열을 내기 위해서 그 전구를 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껐다가 다시 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꺼졌다가 경기가 재개가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거 역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경기장 조명도 메탈 할라이드가 아니라 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자, 조명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빛의 스펙트럼은 방사 에너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태양과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열전구 선 스펙트럼 틀렸습니다. 자, 형광등 띠 모양 맞습니다. 자, 국제조명위원회 색채 관련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국제조명위원회에서는요, 표준광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빛과 관련되는 그런 뭐 색도도 만들고 빛과 색에 관련되는 연구 많이 했다, 그죠? 자, CI 표준광에서는 뭐 표준광 A, C, D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측색용 표준광은 뭘 사용해야 된다고? 표준광 A와 표준광 D65만 사용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잘못된 거 1입니다. 자, 주광 궤적은 여러 가지 상관 세공도에서 CI 주광의 색도를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색도 좌표도 위의 선을 연결한다. 아까 그거 얘기했었잖아. 그죠? 완전 복사체의 그 궤적 나타내면서 색온도 이야기했었던 거. 자, CIE 주광은 많은 주광의 분광 측정 값을 바탕으로 해서 CI가 정한 분광 분포를 갖는 광을 말하고, 그 주광에는 D65, 55, 75 등이 있습니다. 자, 잘못된 거 몰라도, 다른 거 몰라도 1번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국제조명위원회 CI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건데, 자, 평균적인 사람의 생긴식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 관찰자 정립합니다. 뭐 2도cc야 10도cc야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이론적 경험적으로 완벽한 균등 색공간을 정립했다. 이건 뭐지? 일단은 딱 나도 보고요. 사람의 시각 시스템이 특정 색에 반응하는가를 기술한 3자극치 계산법을 정립하였다. 그러니까 X, Y, Z. 그죠? CI, X, Y, Z는 RGB의 그 감도를 수학적으로 함수로 계산해서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정립한 거 요거는 맞아요. 자, 색 비교와 연구를 위한 표준광 데이터를 정립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A65 요거 두 개 냈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완벽하니 문제입니다. 자, CI 업적 중에서 균등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색을 봤을 때 그 색 차이를 느끼는 것을 이 체계상에서도 균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CIE, LAB, 컬러 스페이스 같은 거. 그런데 균등 색 공간을 구현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이론적인 거나 경험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한다 그랬죠. CIE 1979년 기준으로 균등 색공간이 있고 1976을 기준으로 색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기준으로 색공간을 또 바꾸고, 뭐 이런 그 수학적 계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색차나 이 거리가 이 그 공간 상에서 느껴지는 이 거리의 정도나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색공간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표준광 A의 색온도 2800 언저리의 거 찾으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백색이에요. 2500 D65. 그죠? 주광색입니다. 자, 조명 방식 중 광원의 90% 이상을 천장이나 벽에 부딪혀서 90% 이상이 부딪혀서 내려온다. 간접 조명. 자, 그 다음 설명과 관련된 KS 산업 규정. 자, 한번 봅시다. 관찰자의 색채 적응 조건이나 조명, 배경색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색이 보이는 결과. 이거 컬러 어피어런스입니다. 컬러 어피어런스는 색의 외관이라고 하는 의미잖아. 그쵸? 그러면 이 색의 외관이 지난번에 조명에 의해서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측색을 할 때는. 그런데 조명뿐만이 아니라 색채 대비에 의해서도 색이 달라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보는 관찰자의 그 시각 상태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 보일 수가 있죠. 그러한 모든 것을 컬러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메타메리즘 현상도 들어가 있고 조명에 의한 컬러 어피어런스 중에는 연색성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답은 4번. 자, 광원의 연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연색 평가수, 요거 연색 지수를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광원에 의해 조명되는 물체의 지각이 규정 조건 하에서 기존 광원으로 조명했을 때의 지각과 어느 정도 합치되느냐. 80% 합치가 된다. 그러면은 얘는 CRI 80 혹은 라 8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 연색 평가수란 규정된 8종류의 시험색을 기준광원으로 조명하였을 때와 시료광원으로 조명하였을 때 CIE 색도도상 변화의 평균치를 구하는 값을 뜻한다. 네, 요거 맞는 말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요. 우리 CIR 연색 지수라고 하는 거를 이때까지는 RA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CRI라고 해서 요거 8종류의 시험색이 있어요. 8종류의 이 시험색을 자연광에서 보고, 그러니까 기준 조명이죠. 그리고 시료 조명에, 샘플 조명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그거를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냈는데, 이거는 색깔들이 약간 좀 원색이 아니라 살짝 파스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색상에서의 그 연색성을 반영한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거 말고요. 추가적으로 9개의 색에 대해서 더 연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색에는 피부 스킨색 같은 것도 있고 뭐 빨강색도 있고 뭐 색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RA라고 표현을 한다면 1번부터 8번까지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런 8종류의 시험색에 대한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R9, R10, R1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연색 지수로 나타냅니다. 평균 구하지 않아요. 각각의 색깔들이 얼마나 잘 재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거를 만드는 데에서는 이런 평균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의 평균색보다는 피부 스킨의 색깔을 얼마나 잘 조명하느냐 하는 그런 빛에서 색깔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색깔들의 평균치가 아니라 각각의 값을 얘기합니다. 특수 연색 평가수라고 해서 R9번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자, 그럼 요것도 맞는 것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요게 연색성에 대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자, 연색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연색지수는 기준광과 시험광원을 비교하여 색 온도를 재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아니, 색 온도가 아니라 물체의 색을 얼마나 재현하는가를 묻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물체의 색을 나타내주는 거. 10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기준이 되는 광원은 시험 광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건 자연광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산업표준 KS에서 정의된 색에 관한 용어 중 틀린 것. 자, 요거 수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직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요. 수능은 색채 지각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자. 자, 색수능은 면수능 상태에서 시각계가 시야의 색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색을 보려면은 반드시 명수능 상태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는 명소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빛이 있을 때 사물을 지각한다. 즉 뭐야? 추상체가 활동해야 되잖아. 그쵸? 이 추상체가 활동할 때 색을 볼 수 있으니까 적응하는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휘도수능, 시각계가 시야의 휘도에 순응하는 과정 또는 순응한 상태이다. 혹은 암수능, 밝은 곳에서 어둠으로 이동 시 어두움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암수능 맞죠? 밝은 곳에서 어두움으로 들어가면은요. 자, 우리 추상체의 활동은 확 줄어들어 버리고 간상체는 서서히 되살아나서 어두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명소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밝은 상태고 추상체가 활동하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명소시가 틀렸네요. 자, 조건 등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추상체.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얘기해 줍니다. 메타메리즘. 조명에 따라 두 견본이 같게도 다르게도 보인다. 네, 무조건 1번. 그죠? 그럼 나머지 패스. 무조건 등색은 어떤 광원에서도 등색이 성립한다. 1번.
메타메리즘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색의 차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 측색해야 되는 거잖아. 측색에 사용하는 조명광 A, D65. 네. 그죠? 이런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관측자의 색채 적응 조건이나 조명이나 이건 뭐지? 자, 관측자의 색채 적응 조건이나 조명이나 배경색의 영향에 따라서 변화하는 색이 보이는 거, 컬러 어피어런스. 색이 다르게 지각된다는 거죠. 짧은 파장의 빛이 입사하여 긴 파장의 빛을 복사하는 형광 현상이 있는 시료와 이거는 측색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왔네요. 자, 일반적으로 측색기는 자,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시료를 측정해야 되는 그 스와치를 놔두고요. 앞에서 빛을 쏩니다. 이게 전방 분광 방식이에요. 그런데 형광빛은요, 이건 하나 기억하세요. 형광 현상이 있는 것은 후방 분광 방식의 분광 색체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물질이 이렇게 투명한 어떤 형광물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투과하는 거라면 이 뒤에서 조명을 쐬요. 그래서 후방 분광 방식의 분광 색체계를 사용한다. 이런 건 하나 기억을 해두고요. 모르면 그냥 틀리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12개만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자, 다음 중 균등색 공간, 우리 CIE의 LA B 공간, 그런 것들 떠올리라고 얘기했죠. 특정색 표시기에 따른 색 공간에서 표현색이 점유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색의 상관성 표시에 이용하는 3차원 공간이다. 상관성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분광 분포가 다른 색 지각이 특정 관측 조건에서 동등해 보인다. 동일한 크기로 지각되는 색차가 공간 내의 동일한 거리와 대응되도록 의도한 색 공간이다. 네, 요거 4번입니다. 그 정의를 공부했었잖아. 그쵸? 자,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자, 파장의 단위가 아닌 거. 자, 파장은 길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게 파장이에요. 파장의 길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다음 높은 것까지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이 길이를 얘기하잖아. 그쵸? 가시광선은 파장이 780 나노미터부터 380 나노미터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길이는 미터씩을 사용해요. 나노미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자, 그 다음에 얘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거 원자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어. 40년 전에. 옹스트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그 화학자가 요거 지정한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의 요 약자를 따가지고 옹스트롱이라고 하는데요. 길이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스탠다드 치수는 아니지만 요거 사용합니다. 옹스트롱은 우리 요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 미터, 1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미터는 10의 3승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요게 바로 1km예요. 1km. 길이는 킬로미터지 미터 킬로 이런 건 없잖아. 그죠? 아닌 것 2번 당연히 아는 거지만은 자, 그럼 1미터를 기준으로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100cm가 1미터니까. 그러면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밀리미터야. 그럼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것은 6개 10만 분의 1이라는 거잖아. 1, 10, 100, 1000만, 10만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은 10만 마이너스 5 100만 분의 1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분의 1미터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이 나노미터예요. 그러면 옹스트롬은 뭐냐?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네. 이게 옹스트롬입니다. 자, 분광 복사계를 이용하여 모니터 휘도를 측정한다. 가로 세로 1m 상의 제곱미터에서 얼마만큼의 캔델라 에너지가 나오느냐 요걸로 평가합니다.
네, 조금 어렵고 외울 게 많지만은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우리 물리학자, 화학자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기 바래요.